자, 얘들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번의 시간 중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이 파트는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재 내용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가지고 우리 이 노트의 왼쪽 부분에 인강에서 들은 내용, 지금 저한테 들은 내용들을 이쪽에 필기해 가면서 서로 비교해 보면 이해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 수집 방법을 실험법,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순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씩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크게 필기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차례로 해결하면 여기 뒷부분은 오히려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들부터 차례차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법. 자, 실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실험법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독립변인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속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 개념, 그리고 실험집단, 통제집단이라는 이 네 개의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외운다 해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 네 가지 단어를 너무나도 어렵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핵심 개념부터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자, 그러면 아까 했는데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죠. 수치화 계량화시키기 좋으니까. 자, 그 중에서 특히 실험법은 양적 연구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양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수치화 계량화시켜서 가설 설정해서 결론 도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가설이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늘릴수록 당연한 얘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이걸 실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가설은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늘릴수록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게 나의 가설이에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3학년이니까 자, 여기 3학년 1반과 3학년 2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3학년 1반과 3학년 2반 학생들이 있어요. 실험해 볼게요. 이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게요. 자, 3학년 1반 학생들은 6시가 땡치면 다 집에 다 보내요. 선생님도 야자하고 싶은데 안 돼, 못해. 무조건 집에 다 보내요. 6시 땡치면 3학년 1반에는 아무도 야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학년 2반에는 자, 6시, 우리 5시 끝나지 참. 5시, 4시에 끝나나? 아무 상관없죠. 6시라고 칩시다. 3학년 2반 학생들은 자, 6시부터 9시까지 야자를 해보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실험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3학년 1반은 야자를 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고 3학년 2반은 6시부터 9시까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하고 여기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죠. 그럼 지금 누구한테 실험 중인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얘한테 실험 중일까요? 야자를 하고 있는 2반한테 실험 중일까요? 당연히 야자를 하고 있는 2반이 지금 실험 중인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3학년 2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3학년 2반이 야자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3학년 1반은 야자 하고 싶어도 못하죠. 바로 이게 뭐냐면 이 집단은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하는 통제 집단에 해당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통제한다라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3학년 1반 통제 집단, 3학년 2반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결국 이 실험 집단이라 함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다시 가설로 돌아오면 가설에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늘리면 3시간 늘렸죠?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원인이 돼요. 성적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바로 양적 연구의 인과관계를 찾아내려는 거죠. 법칙을 발견하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시간, 원인이 되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 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얘를 독립변인이라고 부르고, 어렵습니다. 독립변인. 성적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바로 이 성적이 바로 뭐냐면 이 공부 시간의 결과로 나오는 종속되는 이 변인의 종속되는 얘의 결과로 나오는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독립변인은 원인이 되는 아이를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종속변인은 결과로 이거에 따라가는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애를 종속변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앞에 있다고 해서 독립변인, 뒤에 있다고 해서 종속변인이 아니라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죠. 선생님 짧게 적을게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애들이 다 낚인 적이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자, 내가 이런 가설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가설.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일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 문장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늘릴수록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앞에 나왔고 성적이 뒤에 나왔죠. 그런데 이 문장과 같은 유형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일 것이다. 자, 위치는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죠.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일 것이다. 자, 이 관계죠. 그럼 얘가 뒤에 있어도 얘가 바로 독립변인, 원인이 되고 얘가 바로 앞에 있어도 종속변인이 된다는 거. 자, 얘의 결론은 가설에 앞에 있다고 독립, 뒤에 있다고 종속이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 그 문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출제됐네요.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거 낚이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쳐요.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누가 실험 집단이고 누가 통제 집단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험법, 물론 장단점 같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자, 지금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다음 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게 설명하니까 조금 지쳐서 이렇게 내용은 30분 정도 설명하고 우리 PDF 파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험법, 맵포인트, 이 4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음 질문지법. 자, 질문지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해봤죠. 질문지법은 일명 설문조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문화에서의 정확한 명칭은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자, 질문지법 이런 거죠. 자, 질문지법이 바로 뭐냐면 질문지법에서 중요한 단어는 또 바로 뭐가 있냐면 표본. 표본이 아니라 자, 이 단어. 자, 표본보다는 질문지법에서 중요한 건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집단, 모집단, 표본집단,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집단과 표본집단. 개념의 싸움이에요. 누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집단과 표본집단. 질문지법에서는 자, 이런 거죠. 자, 오남고. 우리 학교 애들은 급식에 만족하고 있는 걸까? 자, 오남고 12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연구하고 싶은 모든 전체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든 전체 인원. 그런데 너는 시간 없잖아. 1200명을 언제 질문지를 돌릴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본,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샘플을 뽑는 거죠. 표본, 샘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00명은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런 데가 1학년에서 50명, 2학년에서 50명, 3학년에서 50명 이렇게 해야지 라고 표본을 뽑는 거예요. 요 과정.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적다고 판단하면 100명씩 뽑아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이렇게 뽑았을 때 나쁘지 않죠. 그쵸?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선정한 다음에 결국은 하려는 게 뭐냐면, 자, 다시 본인의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모집단으로, 자, 중요한 단어 위에다 적어야 되겠다. 위에다가 일반화 시킨다라는 건데, 자, 바로 뭐냐면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아서 이렇게 50, 50, 50. 당신은 우리 학교 설문지 만들어서 당신은 우리 학교 급식에 만족하십니까? 1번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2번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오남고 학생들의 60%가 급식에 만족하고 있구나 라고. 자, 나는 150명의 표본을 뽑았지만 결국은 내 목표가 뭐예요? 제가 연구한 결과 우리 오남고 학생들은 급식을 60% 정도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일반적인 오남고 학생들에게 일반화 시키려는 거예요. 일반화. 결국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은 다음에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때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때 표본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본에 대표성 있게 잘 뽑아야 돼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아야 돼요. 자, 이 부분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표본을 대표성 있게 뽑는다? 이 말인 즉슨, 아까 처음에 1학년 50명, 2학년 50명, 3학년 50명. 자, 이렇게만 했는데, 만약에 내가 표본을 뽑았는데, 뭐야, 나 1, 2학년에 아는 후배들 없는데, 안 되겠다. 3학년 애들한테만, 좀 인원도 많이 해가지고, 나 3학년 애들만 200명 뽑아야지. 자,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지금 연구할 때 1, 2학년 하나도 안 뽑았죠. 대표성이 없는 거죠. 왜? 오남고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학년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 3학년만 뽑았죠. 이런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됐다, 대표성이 떨어졌다 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대표성이 떨어진 건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면 안 돼요. 일반화할 수 없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선정할 때 대표성 있게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이렇게 잘 골고루 뽑아야 되고, 특히 대표성 있게 뽑으려면 무작위로, 랜덤으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뽑으면 좋겠죠. 그렇죠? 무작위로. 안 그러면 또 이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해도 좋고, 이 부분 뭐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아야만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 질문지법.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이 자료집 방법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파. 자, 그럼 이제 질문지법을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문헌연구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연구법. 자, 문헌연구법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자, 얘는 공부할 게 딱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 정말 깔끔해. 정말. 문헌연구법은 여러분들이 보고서 쓸 때, 뭐 대회 같은 거 나갈 때, 보고서 작성하거나 이럴 때 책 뒤지죠. 인터넷 뒤지죠. 문헌, 관련된 자료를 뒤지죠. 이게 바로 문헌연구법이에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문헌연구법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이 문헌연구법은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남이 만든 자료,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문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문헌연구법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첫 번째로 만들고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자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라고 부릅니다. 2차 자료. 2차 자료의 뜻은 내가 제1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일 먼저 만든 다음에 내가 그 자료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봤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에요. 이거 2차 자료. 그럼 역으로 얘들아. 내가 직접 이렇게 실험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1차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우리 학교 애들이 급식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질문지 만들어가지고 막 조사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1차 자료가 되는 거죠. 1차 자료가. 그럼 우리 학교 애들이 급식을 좋아했는지 어쨌든 작년 자료를 뒤져봤다? 이 자료는 2차 자료가 되는 거죠. 결론. 내가 제일 먼저 만든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보는 걸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헌연구법의 특징은 2차 자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문헌연구법은 동전에 얘기했는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할 때 이 사전 연구 방법으로 사전 연구, 사전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 사전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많이 택해진다라는 거. 양적, 질적 다 두루두루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또 기존 연구 동향. 나 이번에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연구해왔지? 한번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뭐 조선시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료도 얻을 수 있고 단 문헌의 신뢰성 문헌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내가 너무너무 필요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아싸 이 책 너무 좋네 라고 와서 앞에 딱 저자를 봤더니 작자 미상 골치 아프죠. 그쵸? 문헌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문헌연구법에서는 여기 적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 2차 자료에 유념하면 될 것 같아요. 면접법. 자, 면접법은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 시험을 보면은 가장 많이 준비할 게 면접이죠. 면접. 자, 이제 면접법과 참여관찰 드디어 네 번째로 넘어갔는데 이 둘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주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그래서 면접은 1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소수 정예만 모아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면접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법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직접 대면하는 거죠. 직접 대면하는 거죠. 직접 만나서 이 사람과 깊게 해서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교재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이거는 면접법 문맹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은 이 두 개는 특히 자주 비교를 해서 물어보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데 질문지법 자 1번에 읽으시고 본인이 직접 읽고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러면 이 질문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문지법은 문맹자에게 실시할 수가 없는데 이 면접법은 글을 못 읽어도 내가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해 주잖아요. 그래서 문맹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 반면에 질문지법은 문맹자에게 실시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질문지와 면접법을 자주 물어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아래 적을게요. 자,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 바로 뭐냐면 언어적인 기법, 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이에요. 자, 이 공통점 있는 애들 없어요. 얘네 둘만 공통점이 있는데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료를 모아요. 수능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 언어인데 스타일이 달라. 바로 뭐냐면 질문지법은 문자 언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문자를 직접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면접은 언어는 언어인데 글자를 읽지 못해도 돼요. 이건 뭐야? 구술 언어예요. 구술. 말로 하는 언어. 말로 하고 서로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둘은 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질문지법은 문자적인 방법,
면접법은 구술적인 방법.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거고 이 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자료를 모은다는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면접법은 사실 질문지법과 대교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이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문맹자에게 실수할 수 없다. 여기는 문맹자에게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되게 대비되는 특징이 있죠. 자, 반면에 목이 너무 아프네. 자, 여기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얘들아 미안해. 좀 지울게. 자, 여기도 좀 지울게.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 많은 표본을 모을 수 있죠. 휘리릭 뿌리고 싹 거두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많은 표본을 구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표본을 많이 구할 수가 없어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많이 뿌리고 샥 거두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반면에 얘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모을 때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약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말하지 못한 내용은 PDF 파일 정리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줄게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참여관찰법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관찰법. 얘는 더 간단해. 자, 얘는 더 간단해.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그 집에 가서 여기 어떤 아저씨가 카메라 감독님들이 여기다가 천막 같은 거 치고 여기 앉아가지고 애를 관찰하는 거죠. 자, 근데 애를 관찰하는데 막 나와서 애를 막 도와주거나 애가 넘어져도 막 가서 막 이렇게 잘 그러지는 않아요. 이건 참여관찰법은 말 그대로 정말 조용히 관찰만 하는 거예요. 관찰만. 애한테 특별히 직접 막 뭔가를 도와주거나 지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참여관찰법. 참여관찰법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원시 부족 같은데 내가 연구하고 싶은 원시 부족 집단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거나 아니면은 아주 어린 아동들 이런 유치원 같은 데 들어가서 아이들 관찰하는 게 대표적인 참여관찰법의 이런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고 깔끔하게 나오는데 생생한 정보. 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거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얘의 최장점입니다. 최장점이에요. 이거를 얘만 쓰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실제성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다. 실제성 있는 요 생생하다, 생동감 있다라는 거를 실제성 있는 자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얘만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이렇게 요 단어는 얘한테 실제로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반드시 잡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기다려야 돼요. 원하는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재밌는 장면 나타날 때까지 여기 들어가서 계속 기다려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변수. 자, 길게 적지 않을게. 교재에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무슨 일을 쓴다면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원시 부족을 연구하려고 갔는데 그 원시 부족이 되게 반감을 느껴서 그 학자를 뭐 죽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문화인류학자는 가서 막 성폭행 당하기도 이래가지고 거기 막 부족장 아들도 낳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이걸 뭐 계속 이 아저씨랑 놀자 그러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좀 대처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중요한 거 몇 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만 면접법에만 쓰는 표현이 있는데 면접법에만 쓰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굉장히 변수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같은 말, 유연하다, 융통성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만 쓰는 표현입니다. 유연하다, 융통성 있다. 교재 없어요. 유연하다, 융통성 있다. 얘만 쓰는 표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 위안부 할머니 그 어떤 느낌이었는지, 위안부 할머니가 그때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직접 연구했죠. 나 그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어렵게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랑 면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할머니가 얘기하다가 할머니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얘기했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울음바다가 되신 거예요. 할머니 울지 마시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할머니 이 질문 너무 힘드세요? 그럼 제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법에 유연하다, 융통성 있다, 상황에 맞게, 왜냐하면 이 사람과 거의 1대1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면접법은 유연하다, 융통성 있다, 얘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얘한테만. 그래서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루지 못한 장단점도 많이 있어요.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 않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제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뭐냐면 내가 이쪽에 화살표를 만들어 놨죠. 자, 교재와 다르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실제 수능에 이런 스타일로 출제를 한 적이 있고, 얘네들은 가로치고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 D가 뭔지 빨리 파악을 해서 이 특징이지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바로 요 실험법과 질문지법, 얘가 이쪽에 있죠. 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자, 질문지법보다 실험법이 굉장히 구조화된 자료식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자료집 방법이고 굉장히 표준화된 자료집 방법이에요. 이 말인즉슨 얘네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표준화시키고 구조화시켜서 독립변인, 종속변인, 실험적 굉장히 아주 야물딱지게 이렇게 어떤 구조, 내 연구의 구조를 만들죠. 그 다음에 질문집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내가 이걸 연구해서 다시 대표성 있고 점검하고 다시 일반, 굉장히 어떤 내 연구에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표준화시키는 게 이쪽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구조화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질문지법보다는 오히려 실험법적으로 올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거 내가 지금 이 위안부 할머니랑 질문하려고 1, 2, 3, 4 쭉 준비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1번 질문에서 막 우셔. 힘들어하셔. 안 되겠다. 내가 2번 질문 하면 할머니 더 힘드시겠네. 안 되겠다. 4번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굉장히 유연하죠. 그쵸? 정해진 구조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참여관찰법. 자, 어때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쟤랑 반대로 앞에 단어 하나씩만 붙이면 돼요. 비구조화. 정해진 건 있지만 그 구조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비표준화. 표준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B자를 붙여서 비구조화돼 있다, 비표준화돼 있다라고 하는데, 쟤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비구조화, 비표준화 정도가 강하다. 이쪽은 구조화, 체계화, 표준화 정도가 강하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잘 정리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설명은 조금 짧게 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는 방법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알찬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했다.